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 이재명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북한으로 흡수 통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유 통일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투 국가로 갈 수 있고 하는데, 이제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뭐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있고 해서 뭐 파악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옛날에 뭐 경기 동부연합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자,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아침 천만 조직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우리 황장수 소장님한테 먼저 한번, 이건 저 예비 방송이고 이제 본 방송은 이따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 이재명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네. 원래 이제 오른쪽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세상이라는 것은 오른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악한 쪽이 때로는 이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오른쪽이 이기겠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총선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네. 굉장히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쳐서 나가야 최종적인 이 최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빨갱이 쪽에서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빨갱이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재명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이기는 뭐 근거가 있을까? 그럼요. 네. 조직 잘 해놨잖아요. 조직 잘 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지금 영향을 미치는 뭐 예를 들면 교수 그룹, 교사 그룹, 그다음에 특히 언론 그룹, 법조인 그룹, 여기에 대한 지난 한 30년 이상의 투자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혼미해졌잖아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정의가 뭐고 도덕 감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공산당의 선전선동하기 딱 좋은 여건이죠. 자, 장일 목사님.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3년 남았는데 이제. 3년 남았는데 광화문이 도와주면 윤석열이 이깁니다. 아, 강원이 도와주면. 네. 강원은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면 지죠. 저요. 자, 전략가 작전통 제1호 우리 황준성 장군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겨야죠. 아, 이겨야 되지요. 소망으로 말하지 말고. 이깁니다. 이겨요? 아, 예. 왜냐면은, 예.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이, 폭주하는 폭주 열차인데, 네. 이재명과 조국, 여기에 대해서, 벌써 국회에서 입법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아차 싶어서 깨어나면은 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가 반성하고 또 이제 싸울 의지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깁니다. 자. 지면은 없어지는데 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질 것 같아요. 왜 질 것 같으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다 잘했거든요.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뭐 국회가 저쪽이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 일은 할 수 없어서 지난 2년 동안에 뭐 일본과의 관계, 미국 한계, 그 다음에 두바이에 가서, 사우디 가서 125조 투자 약속, 그거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말을 하냐면, 한 가지 딱 약점이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이 약해.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황장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가로서. 예, 제가 봤을 때 많이 약하죠. 그 약한 이유는 오랫동안 검사라는 집단 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요. 거기서 갇혀 있었어요. 자, 의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의사들도 보면 한번 의사가 되고 나면 하루 종일 그냥 병원에 자기 사무실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문직으로서 공부 잘해서 전국에서 몇 등 해서 의사 되고 검사 된 사람들이 이 부딪히는 한계가 뭔가 하면,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 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은 사회의 아주 부분만 경험했죠. 또 그 전문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밑바닥부터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 삶을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집에 빠져서 또 비슷한 군에서 모두가 자기들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쭉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한 1, 2년 만에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아하. 또 자신이 모르는 사람은 안 쓰고 철저하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쓰고 또 자신한테 이 아부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한테 기울어져 있다가 지금 오늘날 이 총선의 대참패라는 이런 비극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야말로 평생 굳어진 60 이상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버릇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고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아래에서 깨어나는 네. 아픔이 없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서 어제 오세훈이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뭐냐면 서울시 안에 있는 민주당 당선자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어요. 자, 이것은 아마 정치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당선된 서울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이게 오찬을 했단 말이야. 이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야 당선인과 30일 식사하는 오세훈, 김동연도 다음 달 만찬.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오세훈이가 이게 대통령병 걸렸거든요. 뭐 할 게 다 해먹었으니까. 뭐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3번이나 했고 하니까 이제는 마지막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이게 약점이 있어요. 뭐냐? 나는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짓을 할 때 내 느낌에 딱 뭐 오느냐? 최소한 2가지 상황이 좀 예측이 됩니다. 난 너무 빨라서 걱정인데 첫째는 뭐냐? 탈당하고 이 국민의힘 정당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탈당하고 민주당 쪽에 가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원래 그 민변 출신이란 말이야. 원래 좌파 출신이란 말이야 오세훈이가. 근데 좌파 출신이 이 오른쪽에 와가지고 서울시장을 3번이나 해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서 쓰는 걸 보면요. 거의 다 좌파들을 다 써요. 비서를 쓰는 걸 보면. 그리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으로 나오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지 말고 신당을 만들어라. 신당을 만들어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 근데 나중에 선택은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오세훈도 이게 어차피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으니까 독자 신당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는 나는 좀 2가지 의심이 생겨요. 자, 이동 교수님. 예. 지금 오세훈에 대해서 이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랑 그다음에 같이 원외당협위원장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세훈하고 참 같이 밥 먹고 만난 자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념이 없어. 이념이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가치나 철학이라는 굳건한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게 없고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가고 또 하나는 저 양반의 강점은 강점은 있죠. 뭐냐면 잘생긴 얼굴에다가 키도 좀 훤칠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는 그걸 따르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인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의 정치는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게 분명히 안 서 있으니까 그때그때 달라야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 우파에 괴멸을 초래한 첫 번째 이유를 줬거든요. 맞아요. 시장 나왔다가 사표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급식. 급식 문제 가지고 사실은 당시 이제 서울시장을 뽑은 것도 우리 시민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수당을 준 것도 그러니까 야당 다수당을 준 것도 시민의 뜻이라면 그게 결국 나중에 박근혜 탄핵으로까지 이어져 그럼요. 버렸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우파 시작이. 분열의 씨앗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 특히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보수 중심 세력에 대한 애정이랄지 그런 것은 없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도 저 사람이 뭔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시지만 박원순 10년이 엄청나게 문제 많았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태양광 비리 등 오만 것들이 있는데 안 쳐내. 예, 지금 서울시가 그걸 쳐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 안 쳐내. 제가 볼 때는 조용조용히 타협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여튼 이 사람 목적이 대통령이니까. 아니 대통령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것을 그 박원순의 비리를 밝혀내면서 강력하게 치고 나가서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뒤에서 야합해서 예. 근데 야합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기도 패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오세훈이 들어가서 예. 그걸 해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아예 국회에도 다수까지 줬거든요. 그 서울시 의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조사해내고 하는 것들이 흔적이 없어서 나는 저 사람의 미래를 적어도 우리 자유우파의 미래라 볼 수 없습니다. 아, 오세훈이가요, 저 목사님. 네. 저를 해마다 한 번씩 고발을 해요. 그래요? 지 밑에 그 서울시 똘마니 변호사들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뭐 번번이 무혐의로 이제 1년씩 끄면서 사다가 그렇게 이 판정이 났는데 네. 그럼에도 계속 고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한강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마당에 한강변을 갖다가 또 어쨌든 뭐 한강에 호텔 만드니 수다리 어떠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명박의 청계천처럼 자기 그걸- 오세훈하면 한강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선에 가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 뭐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속을 감추고 살더라도 네. 자기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는 정해놓고 맞아. 거기서 어떻게 개혁적으로 해갈 건가를 해야지. 저 사람처럼 저 어제 그렇게 민주당 당선인들을 불러가 밥 먹었다는 거는 이 시점에 네. 보수가 전부 속이 상해서 디비지는 시점에 저거는요 염장을 지르는 일이죠. 참. 저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가 더 확실한 것은 이거 박원순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난 지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박원순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 교회를 또 없애려고 그래. 지금도 없애려고 그러고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그 못질을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이걸 가지고 전철 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서 그 배상금 52억을 사랑제일교회한테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박원순이가 했는데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그 코로나를 확산시킨 근거가 없다. 법원이 이게 판결했으면 오세훈이가 그걸로 중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우리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확산시켜요. 그 다음에 또 광화문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이거는 박대출 의원이요. 국정감사에서 이거 조사해서 드러난 사건이에요. 박대출 국정감사가 한번 띄워봐요.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이 밝혀낸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서울시가 고발을 3건 했어요. 3건. 코로나를 많이 확산시켜서 치료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해서 건강 검진 공단에서도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했고 지하철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타는 게 숫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다 해서 52억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이거는 금방 그만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오세훈이가 2심에서 또 계속 재판을 우리한테 계속하고 목적지는 뭐냐?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오세훈이가. 저도 코로나 때 오세훈이한테 지금 그 벌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가. 하하. 그것도 아마 오세훈이가 네.
코로나를 핑계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 앞에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기자회견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집회를 했다. 위로 올려,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오성훈을 올려.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 10인 이상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근거가 어딨냐. 네, 우리에서.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걸어가지고 제가 저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서 납부했습니다. 납세해서 그거요 네. 다시 찾아요. 왜냐하면 박대출 의원이 강화문 집회 닷새간 확진 환자 한 명도 없다. 예, 제가 이거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거 네. 좀 조사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 박대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출받은 자료를 근거해서 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건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잠복 기간이 4일입니다. 위로 올려. 만약에 8월 15일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려면 네. 8월 1일부터 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행이 지금 8월 15일, 17일 사이에는 확진자가 그대로고 15일 160 그대로였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그 20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해야 되는데 만약에 8월 그 코로나 이후로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일을 우리가 8월 15일 날 집회를 했으니까 네. 잠복 기간 4일을 계산하면 8월 19일 이후로 확진자가 급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8월 15일부터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8월 15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반박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에 확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했다고요.